지난 시간에는 이제 원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전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음극선에 이제 고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제 음극에서 이제 전자라는 게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 전자에다가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걸어줘서 이 음극선의 성질을 설명을 했는데, 자 연구를 잘 조사해 보니까 음극선하고는 반대 방향의 입자의 흐름이 발견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음극선에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구멍으로 반대 방향으로 세워놓은 입자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 방향.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것에 대한 성질을 연구하게 된 것이 오늘 주제예요. 요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요 그 입자 흐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양극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영어로는 커널 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음극선 공부했던 거랑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음극선 어떻게 공부했냐면 여기다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걸어줘서 얘가 어떻게 휘어지는가 보고 공부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양극선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전기장하고 자기장 걸어줘서 얘가 어떻게 휘어지는가 보고서 얘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가를 볼 텐데, 음극선하고는 세 가지 점에서 다른 점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점이 달랐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음극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하나 걸어주고 마이너스 하나 걸어주게 되면 음극선은 이게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요. 음극선과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양극선을 구성하는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음극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전압을 올릴 때 디프렉션 앵글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반면에 양극선은 휘어지긴 휘어지는데 얘가 세타가 되게 작아. 조금밖에 휘어지지를 않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양극선을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 강조했지만은 음극선의 차지 투 매스 레이쇼 MEO가 E가 유니버셜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얘는 극을 구성하는 극을 바꿔둔다고 하더라도 요값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극선은 요 튜브 안에 들어있는 가스의 종류를 바꿔서 실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요 차지 투 매스 레이쇼가 계속 바뀌어. 이게 가스 안에 이제 기체가 존재할 텐데 그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요값이 계속 바뀐다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근데 세 가지 실험적인 사실을 한 방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은 뭐냐면은 요 양극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이온이다, 캣타이온이다라고 설명하게 되면은 한 방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캣타이온이 갑자기 튀어나오냐면요, 여기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백큐um 튜브 안에 가스 분자가 존재하거든요. 아무리 진공을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음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얘가 이제 가속이 될 것이고요. 가속이 된 전자가 튜브 안에 들어있는 가스 분자랑 충돌을 해서 그 가스 분자가 전자를 맞고 전자를 잃게 돼요. 전자를 잃게 되면서 얘가 갑자기 캣타이온이 돼요. 그러면서 전압을 느끼게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극선의 정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극선과는 다르게 얘는 캣타이온이기 때문에 질량이 전자보다 수천 배 크죠. 그래서 질량이 높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얘가 어떤 기체냐에 따라서 어떤 기체 분자냐에 따라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n분의 q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캣타이온이라는 사실 하나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캣타이온을 발견했다 거죠. 자, 이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자를 발견한 톰슨이에요. 근데 톰슨이 이 실험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해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요 까만색으로 보면 실험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실험 결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픽들이 나와 있는데 그 픽들 중에 중요한 픽이 있어요. 어떤 픽이 나오냐면은
매원 20번, 매원 22번 필기 스펙트럼에 보면 나와 있어. 톰슨이 이 실험을 해서 발견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네온이 동위원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네온이 20번, 22번 동위원소를 구성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이 실험의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예요. 동위원소가 존재해요. 근데 사실 동위원소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톰슨이 아니에요. 동위원소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소디라는 사람이에요. 소디라는 사람이 방사성 원소를 통해서 동위원소를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방사성 원소는 어떤 원소가 있으면은 방사 붕괴하면서 다른 원소로 바뀌잖아요. 얘가 방사 붕괴하면 또 여러 개의 원소가 계속 발견되잖아. 이 새로 발견된 원소들을 주기율표에서 찾아보니까 이미 다른 원소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질량은 다르면서. 그래서 질량은 다르지만 화학적인 성질이 똑같지만 질량이 다른 원소가 존재한다는 동위원소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소디였었어요. 근데 소디가 발견한 원소는 죄다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였었는데 톰슨이 발견한 원소는 네온처럼 안정한 원소도 동위원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데 이제 의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실험은 누가 했냐? 실제 실험은 지도 교수인 톰슨이 실제 실험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실험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톰슨의 대학원생인 에스턴이 실제 실험을 했어요. 대학원생이 실제 실무자야. 이 사람이 이 실험을 1차 세계대전 전에 실험을 하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 이 양극선 실험 장치를 개량을 해서 뭐를 만드냐면은 질량 분석기라는 걸 만들어요. 질량 분석기는 쉽게 말하면은 원자나 분자량을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이 분석 장비는 지금도 화학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 그래서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탔고요. 에스턴도 그래서 노벨상을 탔어요. 질량 분석기를 개발한 공로로. 내가 에스턴의 질량 분석기를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양극선 실험 셋업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근데 지금 나눠준 프린트물 있잖아요. 그 프린트물에 보면 파라볼라 메소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양극선을 어떻게 분석했는가에 관한 설명을 잠깐 설명하고 나서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질량 분석기를 나중에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근데 음극선 실험한 방법하고는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음극선 실험한 방법을 약간 복습을 해보냐면은 음극선을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흐르죠. X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전기장을 걸어준다고 그랬었죠. Y 방향으로 전기장을 걸어주고 중요한 거는 자기장을 걸어주는데 자기장을 어떤 방향으로 걸어준다고 그랬냐면은 전기장과 수직한 방향으로 걸어준다. 이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전기장에 의해서는 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자기장에 의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냐면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그랬었죠. 음극선 실험할 땐 그랬어요. 전기장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쏘아줘서 전기장에 의해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네거티브 차지를 띄는 거니까 자기장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가 캐소드 레이를 측정한 방법이었는데 자, 양극선 실험할 때는 파라볼라 메소드라고 해서 살짝 달라.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결론적으로 파라볼라 메소드에서는 전기장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패러렐해.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M이라고 표현된 것하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C라고 표현된 게 있잖아요. M이 마그넷의 약자예요. 자기장을 걸어주는 방향하고 C가 컨덴서의 약자예요.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M하고 C가 같은 방향에 있죠. 패러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여기 M은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M 이건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C도 마찬가지 컨덴서라고 전기장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캣타윤이 들어가는 거죠. 캣타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네온을 쏴주거든요. 네온을 쏴주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장에 의해서는 얘가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냐면은 Y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이게 Y죠. 자, 전기장에 의해서는 캣타윤은 플러스 Y 방향으로 휘어지게 돼요. 이게 플러스 쪽이거든요.
근데 자기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느냐?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냐? X 방향으로 휘어진다. 아까랑 다르다는 거죠. 아까랑 다르게 이젠 자기장에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이 아니고 X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캣타이온은 전기장에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자기장에서는 X 방향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이 캣타이온의 궤적은 어느 궤적을 그리게 되냐면은 이 포물선 궤적을 그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뭐냐면 파라보라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파라보라 메소드. 그래서 요 캣타이온이 있으면 요 캣타이온의 차지 투 매스 레이쇼가 이렇게 비전이라는 게 있겠죠. 요 캣타이온의 차지 투 매스 레이쇼가 있으면은 어떤 놈은 여기에 찍히고 어떤 놈은 여기, 어떤 놈은 여기, 어떤 놈은 여기에 찍혀. 그러니까 어떤 포물선 위에 찍혀. 근데 똑같은 Q 오버 M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놈은 여기 찍히고 어떤 놈은 여기 찍히거든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여기 초기 속력이 있겠죠. 초기 속력. 얘가 처음 어떤 속력으로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여기 찍힐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주어진 포물선 위에 찍히게 되는 초기 속력에 따라서 포물선 위에 어떤 위치에 찍히는지는 달라지지만 포물선은 결정이 된다. n분의 q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다른 포물선 위에 찍히게 되더라 하는 얘기. 그래서 어느 포물선 위에 찍혔느냐가 바로 n분의 q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프린트물의 아래쪽에 간단한 수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수식을 보자면요. 자, y 방향의 좌표는 어떤 식을 만족하게 되냐면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이 식을 만족을 해요. 자, m은 캣타이온의 질량이에요. y 방향은 y 방향의 가속도고요. y 방향의 힘은 왜 생기는 거죠? y 방향의 힘은 그 전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미분방 정식을 풀면 돼. 그래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요 자세한 수식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의 아래쪽에 보면은 레퍼런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y 방향의 좌표는 무엇에서 결정이냐면은 전기장의 세기에서 결정이 돼. L은 뭐냐면은 요 플레이트 길이. L은 플레이트의 길이. V0는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바로 요 무엇이냐면 바로 초기 속력에서 결정이 된다. V0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 있어. 마찬가지로 x의 좌표도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거든요. x는 당연히 무엇에서 결정이 될까요? 자기장의 세기에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y는 v0 제곱에 반비례하고 x는 v0 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두 식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얻는 식이 이 두 개씩을 결합을 해서 우리가 다음 같은 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V0를 상쇄시켜서 없애주게 되면은 이런 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y는 뭐뭐뭐뭐 x제곱,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포물선식이 되는 파라볼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포물선식이 앞에 개수에 뭐가 들어가죠? 차지 투 매스 레이쇼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Q분의 M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 포물선의 곡률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포물선 위에 있느냐가 바로 무엇을 결정해 주느냐? 차지 투 매스 레이쇼를 결정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정이 되면은 어느 포물선 위에 찍히는가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Q 오버 M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속력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위치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Q 오버 M을 이제 구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파라볼라 메소드예요. 그런데 이거 실제 실험한 사람이 이제 에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질량 분석기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 1장의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질량 분석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질량 분석기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거보다 질량 분석기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것을 개량을 해서 질량 분자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개발을 했어요. 에스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질량 분석기는 어떤 원리에서 작동을 하느냐? 먼저 여기에 이제 코일이 있어요. 자, 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코일이 데펴지거든요. 자, 데펴지게 되면은 코일에서 열전자가 튀어나와. 근데 이 열전자는 속력이 거의 없어. 그냥 튀어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열전자를 가속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게 돼. 그러면 전자가 전압이 플러스 전압으로 걸어지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속이 돼서 휙 날아가.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트를 걸어주고 여기에 이제 네온을 쏴주게 되는 거야. 네온이 이제 이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부딪히게 돼. 전자는 위쪽으로 날아가게 되고 네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면서 여기서 충돌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 네온이 날아가다가 전자하고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자와 충돌한 네온은 전자를 잃고 네온 플러스가 돼. 쾌타임이 돼. 이때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줘.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을 걸어주게 되면 얘가 중성 네온이 날아갈 땐 힘을 못 느끼다가 그래서 충돌하면서 전자를 잃고 쾌타임이 되는 순간 얘가 전압을 딱 느끼게 되잖아.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속이 돼.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돼. 그때 여기에 다시 자기장을 걸어주게 돼요. 자,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요? 휘어지게 된다는 거죠. 로렌츠 힘을 느껴서 얘가 휘어지게 돼서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디텍터를 이제 갖다 놓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휘어지는 정도가 무엇에서 결정이 되느냐? 얘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 전류의 양이어서 결정이 되잖아요. 로렌츠 힘에 의하면은 자기장의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전류는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요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네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흘러가느냐에 의해서 휘어지는 정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많이 휘어지고 어떤 놈은 작게 휘어질 거거든요. 휘어지는 정도가 무엇에서 결정이 되느냐? 요 놈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온은 20번도 있지만 22번 네온도 있다고 그랬었죠. 20번도 있지만 22번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20번도 만들어지지만 22번 네온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만들어지지만 22번 네온 플러스하고 20번 네온 플러스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움직일 거냐? 당연히 가벼운 20번이 더 빨리 움직여.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더 빨리 꺾여. 더 많이 꺾여. 22번은 상대적으로 덜 꺾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질량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디텍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온을 측정을 해봤더니 픽이 2개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네온을 측정을 해봤더니 정말로 픽이 2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네온의 픽이 2개가 찍히더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앞서서 양극선 실험할 때 이미 네온 가지고 네온은 2개 동연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한번 재현해 본 거죠, 이게. 자기가 개량해서 만든 질량 분석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재현해 본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험한 게 중요해. 이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실험한 게 뭐냐면은 클로린이야, 클로린. 그 다음에 클로린을 실험을 해봤어, 클로린.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물의 뒷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클로린 가지고 실험했어, 1920년에. 클로린 가지고 실험해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픽이 2개가 보이더라라는 거죠. 37번 클로린,
35번 클로린 두 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클로린. 왜 클로린을 했을까가 중요한 거야. 왜? 내용 다음에 왜 에스터는 클로린으로 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왜 클로린으로 했냐면요. 자, 1803년에 돌턴이 원자설을 주장한 이후로 그 이후로 계속 새로운 원자들이 계속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1815년 정도 되니까 한 30개 정도의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이 됐어. 그러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 수근수근 거린 거야. 왜 그러냐면 원소라고 하면은 기본 입자인데 기본 입자라고 하는 원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소가 딱 4개다. 4개 기본 입자로 다 만들어진 거라고 했는데 원자가 뭐 30몇 개가 나오니까 이게 다 원소냐 라는 의구심이 생긴 거야. 그때 1815년에 프루스트라는 의사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30몇 개의 원소를 발견했는데 정말 찐 원소는 수소고 나머지 것들은 수소가 결합이 되어서 만든 복합 원소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근거로 든 것이 뭐냐면 그 당시까지 알려진 원소들의 원자량은 수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소 원자량의 정수배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알려졌던 원소들의 원자량은 수소를 1으로 했을 때 다 수소의 정수배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찐 원소는 수소고 나머지 것들은 수소들이 그냥 결합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1815년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로 클로린이야. 클로린의 원자량이 몇이냐면은 35.5였었다. 이게 35도 아니고 36도 아니고 딱 중간값이야. 그럼 프루스트의 가설이 틀려버리는 거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정말로 클로린이 수소의 복합원소라고 그러면 이런 원자량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루스트의 가설에 이제 금이 간 거라는 거죠. 그랬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이제 곧 얘기할 건데 1900 몇 년도냐 이게 1919년에 러더퍼드가 무슨 실험을 하냐면요. 인공 핵변환 실험을 해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질소 원자핵에다가 알파 입자를 때려줘요. 질소 원자핵에다가 알파 입자를 때려줘. 수식으로 써주자면 이렇게 돼요. 질소 원자핵에다가 알파 입자를 때려줘요. 그랬더니 질소 원자핵으로부터 수소가 튀어나와. 정말로. 수소 원자핵이 튀어나오고 질소 원자핵은 뭐로 바뀌냐면은 산소로 바뀌어버려. 이런 실험을 성공시켜. 그러니까 정말로 질소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수소가 튀어나오잖아요. 프루스트가 주장한 것처럼 정말로 질소에다 때려주니까 얘가 튀어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얘가 되살아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이가 뭐냐는 거죠. 이게 왜 정수배가 나오냐? 그때 에스턴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아마 얘가 동위원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한 거야. 클로린이 아마 동위원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로 동위원소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요게 35가 몇 퍼센트가 있냐면은 몇 퍼센트 나오나요? 여기 보면 75%. 37이 25%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클로린의 원자량은 35가 75%, 37이 25%. 그래서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가중 평균값 하게 되면은 35.46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요 각각은 어떻게 되죠? 각각은 정수배야. 35, 37. 근데 가중 평균하니까 35.5가 나오다라는 실험을 언제 했냐? 러더퍼드가 인공 핵변환 실험한 1년 뒤 1920년에 바로 이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프루스트 가설을 되살려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량 얘기가 나서 원자량의 얘기 좀 잠깐 해보자면요. 자, 원자량을 얘기하려면 기준이 되는 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원자량의 기준은 수소였었어요, 당연히. 수소 원자량을
일로현 기준이 처음 제시된 기준이었어. 근데 이제 수소는 다른 원소랑 결합하는 게 종류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좀 불편했었어. 그래서 베르젤리우스라는 사람이 수소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을 산소로 바꿨어요. 산소를 이제 100으로 했어. 100. 그랬더니 얘가 좀 문제가 불편해. 왜 그러냐면 산소의 원자량을 100으로 하니까 원자량이 막 1000이 넘어가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를 또 바꿔. 얼마로 바꿨냐면 산소를 16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산소 16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소가 동위원소가 있는 거야. 산소가 16번 산소도 있지만 17번 산소도 있고 18번 산소 동위원소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동위원소가 발견됐을 때 물리학자들은 기준을 싹 바꿔버렸어. 물리학자들은 산소 16번을 16으로 딱 바꿔버렸어. 원자량의 기준을. 근데 화학자들은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러면 물리학자들의 기준하고 화학자들의 기준은 다른 거죠. 그죠? 물리학자의 기준은 산소 16을 16으로 한 반면에 화학자들의 기준은 뭐죠? 얘들의 가중 평균을 16으로 한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정밀한 실험을 할 때 기준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리학자들하고 화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기준을 다시 바꿔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탄소 12번을 12로 하자라는 새로운 기준을 해서 사용하게 됐어요. 자, 이것이 이제 원자량의 기준이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이제 좀 앞으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핵에 이제 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원자소로 다시 넘어가고요. 자, 돌턴에 의하면은 돌턴의 원자 모양은 원자는 내부 구조가 없어요. 그냥 원자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없었어. 그런데 톰슨이 나오면서 원자 안에 전자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전자가 존재하면은 당연히 원자는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에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은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물질은 원자 내부에 어떻게 분포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톰슨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물질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원자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물질은 원자 전체 골고루 이게 원자 사이즈가 대충 7분의 10cm 10cm 안에 골고루 분포하고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전자는 거기에 건포도처럼 딱 박혀 있다. 푸딩 안에 박혀 있는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라는 모델을 제시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푸딩 모델이라고 불러요.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물질은 푸딩처럼 원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 그래서 그 자기 위치에서 진동하고 있다라는 모델을 제시를 해요. 그 후에 톰슨의 제자인 누가 나오냐면 러더퍼드가 등장하면서 러더퍼드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물질이 톰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 원자 핵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요 간 크기가 얼마냐면 대충 10의 마이너스 15승 혹은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멀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은 그럼 전자는 어떨 거냐면 전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핵으로 빨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핵으로 빨려 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핵 주위를 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원심력이 생겨야 핵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모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행성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 모델을 행성 모델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행성 모델은 발표되자마자 바로 문제에 직면하게 돼. 왜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은 이 행성 모델에 의하면은 전자가 핵 주위를 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핵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거든요. 원심력이 생겨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구 주위를 도는 달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하고 전자 핵주위를 도는 건 사정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달은 중성 입자거든요. 중성 입자가 도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얘처럼 전하를 띤 입자가 도울 때는 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전자기학 지식에 가면은 얘처럼 전하를 띠는 입자가 돌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게 가속도 운동이에요. 얘는 바깥으로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알려요. 전하를 띤 입자가 원운동처럼 가속 운동을 할 때는 바깥으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것을 알려줘요. 에너지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궤도를 유지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핵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굉장히 작은 공간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뭉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작은 공간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붙어 있으면은 그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 사이의 청력이 무지막지하게 클 거라는 거죠.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작은 공간에. 그러니까 핵이 청력이 엄청날 것일 텐데 청력이 엄청날 것일 텐데 그럼 핵이 터져야 되는데 왜 터지지 않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지금까지 알려진 힘은 전자기력, 중력 말고 또 다른 힘이 핵 내부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 힘이 뭐냐면은 바로 핵력이라고 부르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핵력. 강력하고 양력이라고 하는 핵력이 핵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핵 안에는 중성자라는 게 존재해서 중성자가 미치는 힘 때문에 핵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다시 말하면 전자가 바깥에서 도는데 왜 얘가 붕괴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학 1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양자역학을 도입을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보호예요. 미시 세계에서는 고전 역학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역학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시 세계에서는 고전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역학 체계가 필요하다. 양재 역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역학 체계로 설명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4장에서부터 이제 설명할 내용. 이것이 이제 러더퍼드가 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지만 톰슨과는 다르게 러더퍼드는 원자 전체 멀리 퍼져 있지 않고 굉장히 작은 공간에 국소화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걸 핵이 몰려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그 유명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뭐냐면은 이게 원자 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파 입자를 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일단 톰슨 모델이 맞다라고 한번 가정하면 톰슨 모델에 의하면은 이게 원자인데 플러스 전하는 원자 전체 골고루 비교적 넓게 골고루 퍼져 있고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차지점 입자들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래서 알파 입자를 쏴주게 되면 얘랑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튀겨 나갈 텐데 일단 얘의 궤적은 적어도 마이너스 전하기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가정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이잖아요. 전자의 질량이 거의 10,000배 정도 돼요. 지금 전자의 질량이 10,000배 정도 되는 놈이 움직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얘 속력이 그렇게 작은 속력이 아니에요. 거의 광속에 육박할 정도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 궤적이 자기보다 질량이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전자에 의해서 이 궤적이 마구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궤적은 적어도 전자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전자를 일단 지워버릴 거야. 그래서 얘 궤적은 플러스 전하를 띤 무게가 상당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서 얘 궤적이 이제 바뀔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뭉쳐있지 않고 골고루 퍼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튕겨 나가긴 나갈 텐데 얘가 속력이 크기 때문에 살짝 튀겨 나갈 거야. 살짝. 조금밖에 안 튀겨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린트블의 왼쪽처럼 조금밖에 안 튀겨 나갈 거다라는 것이 예상이었어요. 예상.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거의 맞았어. 거의 대부분의 입자는 앞으로만 튀겨 나가는데 10,0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뒤로 튀어 나가는 게 생겨. 이거 이렇게 얘가 생겨. 얘가 10,000개 중에 한두 개가 요놈들이 생겨. 백스캐터링 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요런 놈들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린트물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설명이 안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얘가 굉장히 작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해야만 설명이 가능. 왜 가능? 그러면 네가 왜 설명해야 되냐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입자가 그냥 통과하지만 재수없게 헤드온 컬리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놈은 이렇게 뒤로 튀겨나갑니다. 헤드온 컬리전 하는 놈은 우연히 바로 요 놈을 그대로 때려주는 놈은 재수없게 때려주는 놈은 헤드온 컬리전 하는 놈이 생겨서 뒤로 튀겨나가는 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튀겨나가는 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얘가 굉장히 작은 공간에 집속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핵이 필요하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은요, 실험이 어떻게 했냐, 이걸 일일이 다 세는 거거든요. 그때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세는 것이 아니고 사람 눈으로 셌거든요. 근데 이 뒤로 튀어나가는 것이 10,000개 때려 죽일 때 한두 개 나온다고. 한두 개, 두세 개. 그거 실제로 눈으로 셌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걸 데이터로 했겠어요? 10,000개 중에 한 두세 개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데이터로 인정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러더퍼드의 실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1장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1장 아직 안 맞췄구나. 하나 더 해야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은 뭐냐면은, 자, 그래서 요놈은 집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속. 그런데 요놈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라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가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장, 2장에 가서 3장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2장은 스킵하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면 여기 일렉트롤리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렉트롤리시스. 자, 거기는 뭐냐면은, 자, 물리학자들은 음극선 실험을 해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백큐um 튜브에다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음극에서 뭔가 튀어나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자라는 걸 알고 있죠. 전하를 운반하는 뭔가가 튀어나와. 우리가 전자라고 부르는데 그 전자의 비전하량. 얘를 이제 측정한 것이 이제 톰수 측정한 거잖아요. 측정해봤더니 대충 얼마냐면은 얘가 1.7588 곱하기 10의 11승 플롱퍼 킬로그램이다라는 거죠. 대충 얼마냐면 10의 11승이에요. 음극선을 흐르는 음극관을 흐르는 어떤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의 비전하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대충 10의 11승 플롱퍼 킬로그램이다라는 것이 톰슨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내가 이제 수업 중에 잠깐 얘기했지만, 자, 물리학자들은 배터리를 가지고서 음극선 실험을 했는데 그
그 당시 화학자들은 무슨 실험했다고 그랬죠? 여기 나왔지만 왼쪽처럼 전기분해 실험을 했어요. 그 당시 비슷한 시기 화학자들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실험. 그다음 전극을 걸어줘. 물에다 전극 걸어주게 되면은 물이 전기분해되면서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소가스가 방출되고 여기에서는 산소가스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전자는 이쪽으로 흘러가. 그리고 여기서 수소가스가 방출된다라는 얘기는 뭘까? 여기서는 뭐가 흘러야 되는 거죠? 물속에서는 H 플러스가 흘러와서 전자랑 만나서 수소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좀 아래쪽처럼 써주면 되겠죠. 물속에서는 H 플러스가 흘러와서 전자랑 만나서 수소를 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속에서도 뭔가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치 이거 뭐랑 같은 거예요? 백큐um 튜브에서도 뭔가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가 있죠. 그 전자죠, 그죠? 전자의 비전하량은 얘다 10의 11승이에요. 비슷하게 전기분해 실험에서도 저 솔루션에서 뭔가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가 있고 이온이죠, 이온.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전자랑 만나서 수소가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질문은 얘의 비전하량은 얼마냐는 거지. 물속을 움직이는 물속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요 수소 이온의 비전하량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M분의 Q는 얼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미 측정했어. 그걸 어떻게 하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겠지만 여기에 96,500쿨롱 1페라데이죠. 96,500쿨롱에 이라는 전하량을 흘려주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오죠? 1g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1g이면 얘도 1g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96,500쿨롱의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것이 1g의 수소랑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비전하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1g. 그 다음에 여기 96,500쿨롱이니까 대충 10의 5성 쿨롱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수소 이온의 비전하량은 대충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96,500쿨롱이라는 놈이 1g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1g의 수소 이온이 96,500쿨롱의 전하량을 운반한다는 거죠. 96,500쿨롱이 10의 5승이니까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죠? 10의 8승 쿨롱 퍼 킬로그램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결론 좀 비교해 볼까요? 물속을 흐르는 이온, 수소 이온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속을 흐르는 어떤 전하를 운반하는 그 입자의 비전하량은 10의 8승 쿨롱 퍼 킬로그램이었고, 그 다음에 톰술이 측정한 비전하량, 백큐um 튜브를 흐르는 어떤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자죠. 전자의 비전하량은 10의 11승, 10의 8승이었어요. 아까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차이가 얼마나? 10의 3승 정도 차이나. 10의 3승이라는 차이는 1000이잖아요. 1000. 왜 1000이라는 차이가 날까요? 전하량은 똑같은데 질량이 1000배 차이 난다는 거죠. 왜 질량이 1000배 차이 나는 거죠? 수소 전자 질량에 비해서 수소 이온은 1800배 차이 나니까 100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수소 원자 핵은. 그래서 1000배 차이 난다는 거죠. 비전하량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1장의 얘기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3장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3장. 자, 챕터 3은 화학결합론에 관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주로 이제 원자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자, 원자들이 자기 혼자만 있지를 않아요. 자기 혼자만 있지 않고 다른 원자들이랑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어. 분자를. 근데 왜 분자를 만드느냐? 이제 그것에 관한 얘기가 이제 3장이에요. 화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화학 결합을 해서 화학 분자를 만드는데, 크게 이제 화학자들은 결합을 두 종류를 보거든요. 예를 들면 H2, 뭐 HF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화학 결합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결합은 보통 이온 결합을 얘기를 하죠. 여기 있던 수소는 전자를 주기 좋아해서 플러스 차지를 띄고 얘는 전자를 받기 좋아해서 마이너스 차지를 띄어서 정정리적 인력에서 결합을 형성하는 뭐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좋아하는 종류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결합을 형성하냐면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어떨 때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어떤 때 공유 결합 형성을 하느냐. 특히 공유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화학 결합을 이루는데 마구잡이로 결합을 하지는 않아요.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리튬은 수소 원자 하나랑 결합하거든요. 그런데 베릴륨은 몇 개랑 결합하죠? 두 개랑 결합해요. 반면에 보론은 세 개랑 결합해요. 카본은 네 개랑 결합해요. 어떤 규칙성이 있어. 근데 옥시언으로 가면 또 달라져. 옥시언은 리튬 두 개랑 결합을 해. 베릴륨은 하나랑 결합해요. 알루미늄은 2대 3으로 결합을 해.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율로 결합을 하느냐. 이걸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해. 3장에서 루이스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BF3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NF3 CLF3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냥 비슷해 보이잖아요. 다 플로린 3개가 붙어있지만 모양이 다 다르죠. 모양이 다 달라요. 얘는 정삼각형 모양을 하고 얘는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고 얘는 디스토티드 T쉐입. 모양이 다르죠. 그죠? 왜 모양이 다르냐요. 모양. 여러분도 아시지만 모양이 다르면은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이 중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다이포 모먼트가 없는 BF3가 가장 끓는 점이 낮잖아요. 모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모양이 다르느냐.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결합세기도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N2, O2, 자, F2를 보면은 자, 결합 길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합 길이는 얘가 1.10트럼, 1.20트럼, 1.3 아래로 내려갈수록 길어져.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942kJ/mol, 495kJ/mol, 얘는 155kJ. 아래로 내려갈수록 줄어들어. 결합력의 차이가 커. 이것도 설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죠? 얘는 3중 결합이다. 얘는 2중 결합이다. 얘는 단일 결합이다. 그래서 강한 결합일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 강한 결합일수록 결합 길이가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양자역학을 이용하지 않고 간단한 루이스 다이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분자 모양은 왜 이러느냐, 결합 길이는 왜 이렇게 되고 결합 에너지는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스토이키오메트는 왜 이렇게 되느냐에 관한 얘기를 이제 루이스 다이그램 이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여러분들 책의 그 다음 페이지에는 다시 앞서서 얘기했던 질량분석기 얘기가 나와요. 질량분석기. 아까 에스턴이 질량분석기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장에서는 질량분석기를 이용해서 원자량 계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질량분석기는 사실 원자량 측정하는 것보다 분자량 측정할 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분자량 측정할 때는 근데 원자량 측정할 때보다 좀 까다로워. 왜 까다로운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CL 원자를 측정했다. CL을 측정한다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37번 나오고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37번 나오고 35번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분자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CL2를 측정한다. 질량이. 자, CL은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픽이 2개가 나오는데 CL2를 측정하면 픽이 몇 개가 나올까요? 3개가 나와야 되겠죠. 3개. 왜 그러죠? 37이 2개가 돼서 만든 74가 나오는 거예요. 74가. 그죠? 잠깐. 이거 잘못했지. 35, 37 이렇게 되겠죠? 이게 75%, 이게 대략 25%죠. 여기
7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70.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72. 72는 35하고 32가 때문에 그래서 픽이 3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헷갈리게 2개가 더 나와. 35도 나오고 37도 나와. 이게 CL2 분자를 찍으면 나오는 질량 분석 스펙트럼이에요. 원자를 찍을 때는 딱 픽이 2개가 나오지만 CL2를 찍을 때는 분자 픽도 나오지만 원자 픽도 나와요. 왜 원자 픽이 나오느냐? 자, 질량 분석 스펙트럼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량 분석 스펙트럼은 이 코일이 있다고 그랬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열전자가 튀어나오고 얘를 가속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얘가 가속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 CL2 분자를 쏴준다고 그랬어요. CL2가 날라가. 그래서 여기 CL2하고 전자가 충돌해서 얘가 CL2 플러스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럼 얘가 이제 가속을 받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걸어지면 가속이 바뀌면서 바깥으로 지나오면서 휘어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한다가 질량 분석기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CL2 분자하고 전자가 충돌해서 CL2 플러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L2 분자가 있는데 전자가 때려줬는데 가만히 얘는 전자 하나만 있고 끝날 것이냐는 거예요. CL2가 있는데 고속으로 전자 땅 때려줘. 내가 전자 하나만 있고 끝날 것이냐. 가만히 전자를 하나만 잃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결합이 끊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CL 플러스가 만들어진다. CL 플러스. 결합이 전자를 두들겨 맞으면은 아예 결합이 끊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픽도 나오게 된다. 원자픽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75%, 요거 25%라고 하게 되면요. 요거 높이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높이 75 대 25다. 그러면 요 높이 비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분자 스펙트럼을 찍지만 원자 스펙트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돼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복잡한 분자. 조금 복잡한 분자는 뭐냐면은 요 분자 다이메틸 이터 5가 붙어있는 걸 이더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메칠기라고 불러요. 요 분자 이름을 다이라는 2개라는 뜻이고요. 메틸, 이걸 메틸이라고 불러. 메틸이 2개 있고 이더는 가운데 5가 붙어있는 걸 이더라고 불러서 이 분자 이름을 다이메틸 이더라고 불러요. 자, 이 분자량은 얼마냐면은 이제 46이에요. 자, 이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찍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46만) 나오면 좋겠죠, 그죠? 46만 나오면 좋겠는데 46만 나오지 않고 아까도 얘기 전 전자를 딱 때려주잖아요. 그럼 얘가 산산조각이 나와. 그래서 픽이 46 말고 여러 개가 나와. 15가 나와. 31도 나와. 그 다음에 45가 제일 크게 나와. 여러 개 픽이 나와. 46은 당연히 얘고요. 45는 여기서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 수소 하나. 얘가 전자 하나를 두들겨 맞아서 수소 하나가 땅 떨어져 나가면서 얘가 나온 픽이고요. 그 다음에 15하고 31은 뭐냐면은 여기서 요 놈이 딱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딱 떨어져 나가. 그러면 요 놈의 분자량이 얼마냐? 31이야.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15는 얘가 CH3가 15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래그먼트들의 픽이 나온다. 분자의 질량분자 스펙트럼을 찍으면. 그래서 질량분자 스펙트럼은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다시피 얌전하게 분자가 전자 하나만 딱 읽는 것이 아니고 분자들이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에 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주기율표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주적 원소가 있어요. 여기 S 오비탈, P 오비탈 들어가는 주적 원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D 오비탈 들어가는 전이금속 원소예요. 전이금속은 주기가 4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빈칸. 여기 빈칸은요 몇 개 원소가 들어가면 여기 빈칸에 15개 원소가 들어가요. 15개가. 그래서 여기는 너무 보통은 여러분들 책임은 여기 너무 따로 떼어가지고서 아래쪽에다 그려요. 여러분들 책에 여기.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란탄족이라고 불러요. 여기 란탄족은 어떤 오비탈에 들어가냐? F 오비탈이 들어가요. 여기도 15개예요. 여기도 15개도 따로 떼어가지고 아래쪽에다 그려줘요. 여기도 F 오비탈이 들어가요. 악틴족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건 이제 단주기 주기율표라고 부르고 실제 주기율표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실제 주기율표는 여기 있는 놈을 아래쪽에다 그리지 않고 실제로 어떠냐? 좀 더 정확히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요. 원래 란탄족, 악틴족은 이게 란탄족이에요. 악틴족 이렇게 그려요. 여기 15개 있어요. 여기 15개. 이렇게 그려져. 이게 장주기 주기율표고요. 사실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더 또 벽에 있게 표현. 이거 전부 F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장주기 주기율표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란탄족, 악틴족 이렇게. 여기는 스칸디움, 이트럼 이렇게 그려져 있죠.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 할 텐데. 그래서 이쪽을 주적 원소, 여기를 전이금속 원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주적 원소하고 전이금속 원소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적 원소는 주기에서 오른쪽 한 칸 갈 때마다 성질이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원자 반지름도 많이 바뀌고요. 뭐 기타 화학적인 성질이나 물리적인 성질이 많이 바뀌어요. 주기에서 오른쪽 한 칸 갈 때마다. 자, 그런데 전이금속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성질이 바뀌긴 바뀌거든요. 근데 주적 원소처럼 그렇게 많이 바뀌지가 않아. 뿐만 더 거기다가 이게 제가 란탄족이죠. 란탄족은 한 칸 갔을 때 거의 안 바뀌어. 전이금속은 바뀌더라도 살짝 바뀌고 란탄족이나 악틴족은 거의 바뀌지가 않아. 이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야. 왜 그러냐면은 주적 원소 같은 경우에는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바뀌죠?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가 확 바뀌잖아요. 근데 화학적인 성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화학적인 성질을 좌지우지하는데 주적 원소인 경우에는 주기에서 오른쪽 한 칸 가면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가 바뀌기 때문에 성질이 확 바뀐단 말이죠. 근데 전이금속하고 란탄족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주죠. 여기 전이금속의 대표적인 원소 중에 하나가 철이고요. 란탄족 중에 사마리움이 있거든요. 철하고 사마리움의 전자 배치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철 같은 경우에
전이금속의 대표적인 원소 중에 하나인 철 같은 경우에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최외곽에 무슨 전자가 있죠? 4s2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3d6가 있어. 다시 말하면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이금속의 경우에는 어느 오비탈이 채워지는 거죠? 최외곽에 있는 전자 수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안쪽에 있는 디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적인 성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거든요. 근데 얘의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한 칸 안쪽에 있는 3d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가 바뀌기 때문에 전이금속 원소에서는 성질이 많이 바뀌지가 않는다. 자, 란탄 쪽은 더 심해요. 사마리만 볼게요. 사마륨. 사마륨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그러니까 최외곽에는 6s2고요. 안쪽이 4f6예요. 란탄 쪽은 f 오비탈이 채워진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얘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오비탈이 바뀌냐면 여기 4f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채워져. 최외곽은 6s2야.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최외곽에서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더 깊숙한 쪽에 있는 전자 숫자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란탄 쪽은 더 성질이 안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종원소와는 다르게 성질이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히토류라고. 히토류가 요즘 전자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등장하는 용어죠. 그죠? 이게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바로 중국이 히토류를 90% 이상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다거든요. 히토류는 전체 몇 개의 원소를 이루어져? 17개거든요. 2개 플러스 15개. 전체 17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히토류라고 부르는데 이 15개가 바로 여기 란탄육이에요. 여기 15개 란탄육하고 여기 란탄육이죠. 그 위에 뭐가 있죠? 스칸듐하고 이투륨. 스칸듐하고 이투륨 2개 플러스 그 아래쪽에는 란탄족을 포함해서 17개 원소를 우리가 히토류라고 불러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성질이 너무 비슷해. 그래서 17개의 히토류를 분류하는데 무려 몇 년이 걸리냐면은 화학자들이 이것을 죄다 분류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은 150년이 걸려. 150년. 성질이 워낙 비슷해가지고서. 그래서 최초로 발견된 히토류가 바로 이트륨이에요. 자, 이트륨이 언제 발견됐냐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1794년에 발견돼요. 최초로 발견된 이트륨. 최종적으로 발견된 히토류는 프로메티움이야.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1950년대에 발견. 그래서 여기서까지 무려 1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왜냐하면 성질이 비슷해가지고서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혼합물이었어. 성질이 워낙 비슷해서 분류가 안 됐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 생각나죠? 주기율표 그러면은? 멘델레예프가 생각나죠, 그죠? 근데 주기율표를 연구한 사람은 멘델레예프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멘델레예프뿐만이 아니고 마이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주기율표를 연구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멘델레예프만 기억을 하죠. 왜 멘델레예프만 기억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멘델레예프가 대담했었어. 무슨 얘기냐면은 표를 만들잖아요. 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알려졌던 원소를 어디다 위치시키겠죠? 위치시켰는데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빈칸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과학자들은 빈칸 남겨놓고 그냥 끝났거든. 근데 멘델레예프는 과감하게 예측을 했어요. 자, 이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원소가 발견이 되면은 얘는 밀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끄는 점은 얼마가 될 것이고 뭐 산소랑 어떻게 결합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측을 해버렸어. 근데 예측한 대로 돼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멘델레예프가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원소 3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카 붕소. 에카 붕소는 붕소가 아니고 붕소는 이미 발견됐었거든요. 붕소 아래쪽에 빈칸이 있었어.
얘를 에카붕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에카알루미늄. 알루미늄은 발견됐지만 그 아래쪽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있어. 그걸 에카알루미늄. 그 다음에 에카규소. 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에카붕소는 뭐로 알려졌냐면은 스칸듐으로 밝혀졌고요. 에카알루미늄은 갈륨. 에카규소는 게르마늄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성질들이 정말로 멘델레프가 예측한 대로 밝혀졌다는 거죠. 그다음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요 스칸듐, 갈륨, 게르마늄은 전부 지명 이름을 땄잖아요. 지명 이름. 게르마늄은 왜 게르마늄이냐면은 이걸 발견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게르마늄이에요. 이거는 스칸듐은 스칸디네아 반도 사람의 발견한 스칸듐. 갈륨은 프랑스의 옛 지명 이름이 갈리아거든요. 프랑스 사람이 발견해서 갈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는 그 실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서 원자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멘델레프가 실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원자량이 잘못 측정된 것을 미리 알았어. 대표적인 게 칼슘이야, 칼슘. 우리가 칼슘은 원자량이 40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멘델레프가 활동한 당시에는 칼슘이 처음에 20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칼슘은 20으로 하게 생각하고 주기율표에다 놓게 되면 저게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멘델레프가 칼슘이 20일 리가 없다. 40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로 40이었다. 그 다음에 뭐 베릴륨. 베릴륨도 처음에는 이게 13.7이라고 보고했는데 멘델레프가 13.7이라고 하게 되면 맞지가 않는 거야, 주기율표. 얘는 13.7일 리가 없다. 9.4가 돼야 된다면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9.4였다. 이런 식으로 마구 예측을 했는데 제대로 맞았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측한 게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고서 멘델레프가 이름에 남았지만 멘델레프도 실수한 게 있었어요. 실수한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할로겐 원소인데, 자, 할로겐 원소는 FClBrI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것이 멘델레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는 뭐를 기준으로 분류한 거냐면은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분류한 거잖아요. 근데 멘델레프가 처음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는 원자 번호가 아니고 뭐를 기준으로 분류했냐면 원자량을 기준으로 발견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는 좀 틀린 거야.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오다이드는 원자량이 얼마냐면요 126.9예요. 탈륨은 얼마냐면은 127.6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무거워. 그러니까 원자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탈륨이 여기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멘델레프가 활동하던 당시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됐기 때문에 탈륨이 브롬 아래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얘 성질을 비교해보면 도저히 얘가 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멘델레프가 또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니네들이 지금 얘가 아이오딘보다 더 무겁다고 하는데 원자를 잘못 측정했을 거다라고 해서 그냥 임의로 싹 바꿔버렸어. 그냥 아이오다인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꾼 건 잘한 것이지만 사실은 원자량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었죠. 사실은 원자량이 아니고 원자 번호로 했었어야 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서 잘못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맞은 것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면은 자,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는 비활성 기체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멘델레프 주기율표에는 비활성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비활성족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비활성 기체가 뭐냐면은 알곤이 처음으로 발견된 비활성 기체. 이거 누가 발견했냐면은 자, 램지라는 사람이 비활성 기체를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자, 근데 램지가 어떻게 비활성 기체의 알곤을 발견했냐면은 재미나게도 질소를 연구하다가 알곤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자, 그 당시 질소 기체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질소 기체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공기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 지식에 의하면은 공기는 산소하고 질소의 혼합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기에서 산소를 제거하게 되면은 질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공기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어. 두 번째 방법은 암모니아에서 합성하는 방법이 있었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제거하게 되면 질소가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질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언제나 공기에서 추출했을 때의 질소의 밀도가 암모니아에서 합성했을 때에 만들어진 질소보다 언제나 밀도가 높았었다는 거예요. 공기에서 추출한 질소의 밀도가 암모니아에서 합성한 질소의 밀도보다 언제나 높았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를 보고 램지는 추측을 하기로 공기에 질소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정말로 알곤이라는 새로운 기체를 이제 발견하게 됐었다는 거죠. 그때 이 질량이 얼마냐면 대략 40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제 또 멘델레프는 뭘 해봤겠어요? 질량이 40이니까 얘가 주기율표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봤겠죠. 근데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멘델레프가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 또 원자량 잘못 계산한 걸 것이다. 얘 원자량은 40이 아니고 대충 42일 것이고 얘는 새로운 기체가 아니고 너희가 아마 N3를 오해한 걸 것이다. 새로운 기체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N3를 발견한 걸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램지가 알곤만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알곤, 크립톤, 제논, 헬륨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비활성 기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 족을 하나 새로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실수를 했지만 새로운 족을 하나 만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율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물리적인 이야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수소 원자라고 해봅시다.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부터 전자 사이를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 둘 사이에는 쿨롱 포텐셜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차지고 마이너스 차지니까 포텐셜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간단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뭐를 계산해 보려고 그러냐면은 이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추측을 해 보려고 그래요.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이 수소 원자로부터 핵을 멀리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수소 원자를 멀리 떨어뜨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R이 어디로 간다라는 얘기죠? R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R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파이널 스테이트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파이널 스테이트는 여기야, 여기. R이 무한대로 가니까 에너지가 0이야. 그럼 뭐가 정해져야 되냐면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어야 되지. R이 얼마일 때. 그래서 대충 요 거리가 R이 1옹스트롬 때 있었다고 생각하잖아. 얘가 수소 원자에서 핵으로부터 전자가 1옹스트롬 떨어졌을 때 위치하고 있을 때 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가 이온화 에너지로 정의하려고 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1옹스트롬 떨어져 있을 때 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정의하려고 해. 무한대로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이거 무한대로 가니까 0이에요. 그럼 뭐만 계산해 주면 되면 1옹스트롬 때 에너지만 계산해 주면 되죠. 1옹스트롬. 그럼 요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옹스트롬 딱 대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 1옹스트롬 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요. 얼마냐면은 요게 여기다 1옹스트롬 대입해주게 되면은 빼기 2.3 곱하기 11 뭐 이 정도 된대요. 저도 계산 안 해봤어. 이 정도 된대. 근데 이걸 보통 이제 줄 단위보다 일렉트론 볼트 단위 좀 좋아하거든 사람들은. 해보면 14.4 일렉트론 볼트. 나도 계산 안 해봤어 이거. 이 정도 된다는 거야.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핵으로부터 전자가 1옹스트롬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무한히 보낼 때, 다시 말하면 얘를
핵으로부터 무한히 떨어뜨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 14.4 일렉트론 볼트. 그걸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원자 이온 에너지는 얼마죠? 14.6 일렉트론 볼트. 뭐 꽤 비슷한 값이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비슷한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크게 문제 없죠? 자, 요거는 핵에 붙잡혀 있는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근데 요 모델 말고 앞으로 자주 등장할 모델이 있어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게 자주 등장해요. 어떤 두 개의 질량이 스프링에 매달려 있어요. 요 모델이 아주 자주 등장해요. 우리 앞으로. 그 길이가 R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 포텐셜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아마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죠? 요 포텐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얘를 이제 그려 보면은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포텐셜, 요 진동자의 토탈 에너지가 얘다 라고 해봅시다. 이 토탈 에너지에서 얘는 어떨까요? 이 아래에서 진동 운동에서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진동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거리가 R일 때 이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에너지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뭘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더하면 그게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토탈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 자, 기준이 되는 밑바닥에서 포텐셜 에너지 커브까지의 간격이 포텐셜 에너지고, 자, 키네틱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키네틱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점에서 토탈 에너지까지의 간격이 키네틱 에너지예요. 그죠? 그 더한 게 토탈 에너지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도 당연히 플러스예요. 그죠? 자, 요 그림을 여기에도 그리려고 해요. 요 그림은 비슷한 그림은 여기에도 그리려고 해요. 여기. 다시 한번 그릴게요. 요 핵에 붙잡혀 있는 전자. 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놈의 토탈 에너지가 내가 얘라고 보낼게요. 그리고 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였었다. 요게 R이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키네틱 에너지일 거예요. 포텐셜을 다시 한번 써줄게요. 포텐셜 에너지는 빼기 자, 여기서 여기에다가 얘하고 얘를 그려보라라는 게 지금 그려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까지 R 여기거든요. 얘를 그려보라고 하면 어디서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까지가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기준이 되는 점으로부터 포텐셜 곡선 전까지가 포텐셜 에너지죠. 그죠? 자, 그다음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여기서 키네틱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요? 키네틱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점으로부터 어디까지죠? 토탈 에너지까지의 거리가 키네틱 에너지라고 그랬지. 따라서 여기서 키네틱 에너지는 여기서 어디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키네틱 에너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자,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도 양수죠. 이거 플러스잖아요.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도 양수, 키네틱 에너지도 양수. 그래서 두 개 더해서 토탈 에너지 양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는 뭐죠? 여기는 음수야, 음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요만큼이 양수가 되는 거지. 요게 양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경우는 요게 포텐셜 에너지 음수, 키네틱 에너지는 양수.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양수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토탈 에너지가 요거 위쪽에 있는 경우에요. 좀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이제 아래쪽에 가는 경우. 요게 토탈 에너지, 요게. R이 여기야. 그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딜까요? 요게 포텐셜 에너지죠? 토탈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는. 요게 키네틱 에너지. 요게 포텐셜 에너지. 맞죠? 그럼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요게 토탈 에너지인가요? 이때 토탈 에너지 부호는 얼마가 될까요? 음수가 되는 거죠. 요 키네틱 에너지는 양수. 요 포텐셜 에너지는 부호가 음수. 음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요게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요게 2는 여전히 V 플러스 K인데 V의 절대값이 더 커. 음수인데 요게 V야. 요게 얘 V가 음수야. 음수. K는 양수. 그러니까 얘가 2인데 2의 부호는 음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놓은 거야. 지금 저 다른 시스템이잖아. 이제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포텐셜을 그리려고 해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포텐셜. 그러면 어떻게 되죠? VR은 이제는 플러스가 되죠. 4파이 입수는 제로 R 분의 G1 G2 2제곱. 여기서 이제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가 되니까.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지. 이거. 원자핵과 원자핵 이렇게 되니까. 자,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원자핵의 사이즈가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라는 것을 누가 알아냈냐면 러더포드가 알아냈다고 하는데, 러더포드가 어떻게 실험을 했었죠? 원자핵에다가 뭐를 쏴줬나요? 알파 입자잖아요. 알파 입자도 원자핵이고요. 원자핵도 원자핵이잖아요. 둘 다 원자핵이야. 원자핵과 원자핵이 바로 요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요 포텐셜 커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뒷페이지에 보면은 요 그림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요 그림 설명합니다. 원자핵에다가 알파입자를 쏴주는 실험. 으로부터 원자핵 사이즈가 10의 15승미터를 알아요. 그때 요 포텐셜이 필요해요. 이게 알파 입자고 요게 원자핵이 된다는 거죠. 이 포텐셜 커브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필요한 게, 아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이게 지워버리고 토탈 에너지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동 운동을 하잖아요. 요점은 뭐냐면 토탈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만나는 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터닝 포인트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진동 운동을 하다가 여기서 삐져나가지 못하죠. 그죠? 여기서 속력이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죠. 그죠?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죠. 그죠? 삐져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다시 되돌아가. 이 터닝 포인트라고 불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닝 포인트. 그래서 삐져나가지 못하고 서로가 제로가 돼. 다시 되돌아가는. 그 터닝 포인트라고 불러요. 만약에 토탈 에너지가 더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토탈 에너지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터닝 포인트는 무엇에서 결정이 되죠? 토탈 에너지에 따라 다른. 토탈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요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보자.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보면은요.
자, 러더트보다 무슨 실험했냐? 이게 원자 핵이 있어 이게. 그래서 알파 입자를 내가 이제 쏴줄 거예요. 쏴줘. 나 실험을 어떻게 했냐? 실험을. 실험은 원자 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 입자를 쏴줘. 그러면 이렇게 튀겨 나가겠죠. 이쪽 방향으로 튀어 나가고 여러 방향으로 튀어 나갈 텐데 프린트블에 나와 있지만 60도 되는데 위치에다가 디텍터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알파 입자를 쏴주거든요. 특정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알파 입자를 쏴줘. 그러면서 60도에 얼마나 많은 알파 입자 60도로만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특히 60도 방향으로 들어가는 알파 입자의 개수를 셌어.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0도 방향으로 들어가는 알파 입자의 개수. X축은 뭐냐면은 알파 입자의 키네틱 에너지, 촉이 쏘아주는 알파 입자 키네틱 에너지를 바꿔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알파 입자 개수를 셌어. 그 그래프를 그려놓은 실험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실험을 했어. 자, 근데 실험을 하기 전에 일단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 근데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자, 알파 입자가 여기로 들어가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 알파 입자하고 원자핵 사이에는 요런 쿨롱 포텐셜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쿨롱 포텐셜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이렇게 되잖아요. 아는 식이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4, 이거 아는 식이잖아요. G1, G2, 2제곱이라고 하는 알려진 포텐셜을 이용을 해서 뉴턴 이퀘이션을 풀어요. F 이퀄 ma라는 식을 풀게 되면은 이 알파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계산했더니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프린트물에 여기 파란색 점선 있잖아요. 파란색 점선, 녹색 점선.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계산이야, 계산.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요 이론을 계산할 때 사용한 가정이 뭐냐? 알파 입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요런 포텐셜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가정이에요. 알파 입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요런 포텐셜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뉴턴 이퀘이션을 풀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 그게 빨간색 점이에요. 빨간색. 근데 실험해봤더니 알파 입자의 세기가 작을 때는 잘 맞아. 이론치랑 실험치랑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 키네틱 에너지가 크지 않을 때는 잘 맞다가 어느 순간에서 틀어지기 시작해. 이렇게 되더라. 이게 실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면, 여기서 어떤 키네틱 에너지가 있는데 알파 입자 키네틱 초기 속력이 있는데 그보다 작을 때는 잘 맞다가 커지면서 이론치와 실험치가 벗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러더포드는, 자, 내가 그래서 이제 알파 입자를 쏴줄 거예요. 쏴주는데 초기에 얘를 굉장히 멀리서 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쏴주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초기에 얘의 포텐셜 에너지는 거의 0이야. 근데 얘가 내가 어떤 일정한 속력으로 쏴줄 거거든요. 따라서 얘가 갖는 초기 에너지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파 입자가 갖는 초기 키네틱 에너지. 초기에는 얘는 포텐셜 에너지는 거의 0이 갖고 멀리서 쏴주니까 얘가 갖고 있는 초기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고 키네틱 에너지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얘가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를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도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겠죠. 요게 키네틱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키네틱 에너지 점점 줄어들어. 여기 정도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많이 증가하고 키네틱 에너지가 점점 줄어. 그러다가 여기 포인트 오면 어떻게 될까요? 토탈 에너지하고 포텐셜이 딱 만나는 점이 되면은 이제 모든 에너지가 다 뭐로 바뀌게 되죠?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키네틱 에너지는 제로가 돼. 여기서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서 더 가지 못하고 다시 삐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알파 입자가 가다가 되돌아나 이게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얘 속력을 더 높여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높여주게 되면은 여기서 더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더 높여주게 되면은 더 만차에 갔다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이 알파 입자 키네틱 에너지가 작을 때는 다시 말하면은 요 영역에서는 여기 알파 입자라고 그러면 요 바깥에서 왔다가 간다는 거야.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딱 요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요 알파 입자가 얘를 딱 터치하고 간다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그러다가 그보다 키네틱이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핵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얘가 키네틱이 더 크게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가 바깥에서 돌 때는 얘의 포텐셜은 그냥 쿨롱 포텐셜로 표현이 되는데 얘가 핵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핵 안에는 무슨 힘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힘이냐면은 전자기력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무슨 힘이 존재하냐면은 강력이라든지 양력 같은 핵력이 존재해요. 핵력은 전자기력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러더포드가 가정했던 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까 러더포드가 이 식을 만들었을 때 무슨 가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원자핵하고 알파 입자에서는 쿨롱 포텐셜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영역에서는 쿨롱 포텐셜 말고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제 이 안에서는 핵력이 더 큰 전자력보다 더 큰 핵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러더포드의 예측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 포인트를 알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원자핵의 요걸 알게 되면 터닝 포인트를 알게 되죠.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뭐라는 거죠?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원자핵의 사이즈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그것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원자핵 사이즈를 측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화학자들은 결합을 두 가지 저기 하나라 그랬죠?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하나의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가 되고 얘는 그 전자가 돼서 네거티브가 되고 얘는 전자 공유된다고 그러는데 질문은 A, B 분자가 있을 때 그러면 얘는 공유 결합이 될까 이온 결합이 될까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가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얘처럼 이온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전자를 줘야 되고 얘는 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둘 사이에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주기 좋아야 되고 받기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에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가 커야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얘는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공유가 될 때는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분자가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될지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될지는 각각의 원소가 전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도를 알게 되면 그 차이가 크면 이온 결합, 차이가 작으면 공유 결합일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각각의 원소가 얼마나 전자를 좋아할까라는 그 척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측정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것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